안녕하세요. 저는 형이고요. 저는 동생입니다. 지금 저희는 모델 Y RWD를 시승하러 이케아 광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 Y 처음 시승 왔는데요. 우선 지금 공조 시설부터 뭐 만지는 방식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전기차를 공부해 왔다 그래도 이거는 수치가 1열부터 2열까지 조금씩 작고, 그 다음에 글라스 루프로 인해서 머리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정도. 그렇지. 그리고 이 적재,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물칸 같은 경우에도 산타페보다 전반적으로 작고, 다만 테슬라에는 좌우측에 깊은 포켓이 양쪽으로도 깊고 아래로도 깊은 포켓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은 길이가 넉넉한 편이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이니 전체적인 용량에 있어서 산타페보다 작은 게 맞네. 아 그럼 전체적인 용량에 있어서 산타페보다 작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흑자는 뭐 니로나 스포티지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 모델 Y의 크기가. 어쨌든 그 부분들은 뭐 4명이나 혹은 5명이 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참고가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산타페를 가지고 모델 Y의 실내 공간을 논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산타페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비슷한 차량을 한 등급 낮은 쪽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기로 봤을 때는 산타페보다 좀 작은 축에 속한다. 실내 공간은. 다만 큰 차이는 나진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적재 공간에서도 이 조금 더 차체가 낮고 유선형으로 루프가 낮은 모델 Y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공간을 갖고 있다. 적재 공간을 갖고 있다. 엑셀 가면 어때? 바로 적응하기가 좋을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지금 뭐 크림 모드니까 일반 내연기관차랑 크게 다르지 않고 하이브리드나 이런 그 회생제동이 걸리는 거랑 좀 유사한 형태야. 그러니까 일반 뭐 하이브리드나 PHEV 정도의 회생제동 좀 더 센 것 같긴 하다. 지난번에 형이 탔던 330이 일렉트로닉 버전하고는 비교해서 330e? 엑셀감 말하는 거야? 엑셀감 비슷해. 근데 좀 이게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부드럽다는 건 담력이 부드러운 건지 아니면은 얘네 움직임이 부드러운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러워. 그러면 전기차를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은 바로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거야. 이 잠시 후 엑셀을 떼는 순간 갑작스럽게 쉬어버려. 근데 다만 이 크림 모드일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은 멈추지는 않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원페달 모드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시간에 맞춰서 혹은 거리에 맞춰서 페달을 떼주면 완전 정차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많이들 하거든. 진입하십시오. 차량 주행의 특성은 지금 80km 정도인데 호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잡아줘. 이거는 약간 BMW 정도의 단단함이 있고 약간 내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차체가 엄청나게 단단한 느낌이야. 이런 차 도로를 돌아보면. 그리고 되게 핸들링이 민첩하게 잘 들어가거든. 지금 현재 컴포트거든. 그리고 가속감 같은 경우는 컴포트에서도 내연기관차로 기준했을 때는 300마력 정도 된다는데 300마력이면 사실상 옛날에 내가 탔던 그 A7 그 3.0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3.0 슈퍼차저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거든.
느낌은 가속감은 그거만큼 정도 센 것 같아. 가속감은? 그리고 이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보면은 가속감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초반부터 터지는 이제 전기차 특성, 그러니까 모터의 특성이지 토크감이 워낙 풍부해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차라는 거는 밟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코너로 돌아나거나 아니면 그 급작스럽게 뭐 차선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랬을 때 안정적인 거동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느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데, 이 느낌이 어느 것이랑 비슷하냐면 약간 이게 비교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오히려 이 모델 Y지만 약간 3시리즈 한 330i 정도하고 느낌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 의외로 그쪽하고? 나는 내 느낌은 되게 가벼워. 차가 어느 정도로 가볍냐면 내 느낌에는 아반떼만큼 가벼워 느낌.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1.9톤이거든 1.9톤이면은 되게 무거운 거야. 어느 정도냐면 산타페보다도 더 무거운 걸로 알고 있어. 배터리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느끼는 경쾌함이나 여러가지 움직임 면에 있어서는 아반떼만큼 가벼운 느낌이 난다. 그런데 출력이 훨씬 좋고 코너링이 좋고 단단하기 때문에 약간 나는 330i 정도의 느낌이 나. 330i.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정도의 느낌이 나고, 이 컨트롤 페달 및 스티어링을 표준으로 한번 바꿔볼게. 가속을 한번 때려볼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가속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가속을 해보면 이게 전기차의 특성인데 초반에 토크감이 있어. 초반만? 근데 이 전기차가 원래 가장 대표적인 효율이 나오는 것이 이제 중고속 60km에서 한 120km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표준으로 했을 때는 출력이 어마무시하구만.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 2.0 터보 타는 사람들이 차면은 진짜 잘 나간다 이럴 거야 아마. 그래? 그리고 옛날 2015년 17년도에는 슈퍼차저나 터보가 들어가 있는 3.3 GDI 같은 거 있지. 그 느낌이랑 약간 비슷해. 펀치력은 단순히 지금 모드를 변경함으로써도 느껴지는 감정. 그 정도 감은. 이 정도 2.0 터보의 펀치력이 아니야. 왜냐하면 스프럽도 없고 즉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장시간 쭉 뭐 170, 180, 200까지 뽑는 그런 달릴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도로는. 그렇지. 단순하게 악셀을 살짝 탁 전개했을 때는 펀치력은 3.0 터보.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원페달 드라이빙을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 안 하고 있었지. 지금 이제 시승차를 거의 반납할 때가 돼서 들어갈 건데 한번 원페달 드라이빙 짧게라도 한번 해볼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안 했었는데.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거거든. 근데 이게 홀드 모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페달로 주행도 가능하고 브레이킹도 가능하고. 브레이킹이 아니라 브레이킹뿐만이 아니라 완전 홀드까지 가능하다. 차량을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시내에서 깔짝깔짝만 하면 된다는데, 글쎄 나 이거 타고 출퇴근할 생각을 만약에 해버리면은 생각보다 되게 편한 운전이 가능할 것 같아. 막히더라도 오토파일럿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아직 테슬라라는 이 여러가지 인터페이스 UI 등등을 내가 아직은 전혀 몰라. 근데 다만 좀 직관적이야. 애플의 아이폰 쓴 사람들은 충분히 한 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갤럭시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떤 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사이드미러부터 와이퍼까지 다 이걸로 조절해야 되고, 페달 감각도 다 이렇게 조절해야 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선이 분산되지 않나. 다만 익숙해지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정도다. 다만 오늘같이 내가 누구 차를 타거나 잠시 빌려서 어디 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제주도 가서 렌트카를 했을 때는 오늘 같은 초행길에 가까운 길을 갈 때는 조금 불편하다.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정보를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엑셀을 좀 전개를 했단 말이지. 근데 엑셀을 떼지 않았어. 그냥 지그시 누르고 있는 상황이야. 이럴 때는 원페달 드라이빙이든 뭐든 간에 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저쪽에서 좀 이따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 이때 내가 한번 배를 한번 떼볼 거야. 아까보다 얼마나 핸드동이 많이 벌어지는지. 홀드 모드라는 건 아까 크림 모드보다 회생제동이 더 걸린다는 느낌보다는 정지까지 가능한 모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아까 그 크림 모드에서 특별하게 뭐 좀 더 뭐 정차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속도가 낮았을 때 그렇지. 스탑까지 가능한 정도. 그렇지. 그리고 크림 모드로 했을 때는 살짝만 떼도 그 회생제동이 바로 걸리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밟는 만큼 나가고
발을 떼는 만큼 멈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나는 편해.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이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살짝 발을 떼면 내가 속도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살짝 봐봐 여기서 한번 멈춰볼게. 다행히 앞에 차가 없네. 이게 지금 내가 이제 한 번은 섰는데 이 정도는 쓸까 했는데 안 섰어. 이게 1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한 차량 한 대 정도만 돼도 서. 차량 한두 대 정도에서 발을 떼도 그 사이에서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차에서 달리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로에서는 차량 한 대 정도의 간격만 있어도 얘가 충분히 쓴다. 그러니까 지금 발을 뗐거든 아예. 야, 원페달 드라이브 되게 편하네. 어땠어? 시트감은? 그 차를 탔을 때 지금하고. 우선은 시트의 착자감은 되게 단단한 편이야. 이렇게 부드러워졌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시트의 착자감은 상당히 좀 단단하고 튕기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비건 레더라고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레자거든. 그러니까 천연 가죽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탄탄해. 우레탄 재질 느낌이. 다만 싼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 싼 레자 이런 건 아니야. 흔히 말하는. 근데 약간 탄탄한 약간 우레탄의 느낌이 살짝 나는 느낌이야. 뭔지 알겠어? 부드럽거나 폭신하거나 뭔가 이 가죽 카우치의 무슨 이런 반질거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질감 자체가 약간 우레탄, 좋은 질감의 우레탄 같은 느낌이었어. 시트가. 그리고 스펀지가 탄지 얼마 안 된 차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을 못 할 수는 있겠는데 시트 자체가 되게 단단하더라고.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옛날에 솔직히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옛날에 쉐보레 차들이나 이런 차들 보면 천연가죽 시트 말고 일반 레자로 출고했을 때 이게 비닐도 아니고 레자도 아니고 이런 그 시트를 타면은 안락함보다는 단단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근데 장거리를 가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부드럽고 뭐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나파 이런 나파 가죽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나파 가죽도 사실은 인조 가죽이긴 한데 천연 가죽 혹은 되게 안락하고 물렁물렁한 시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럭셔리는 아니야. 럭셔리는 절대 아니고. 럭셔리는 아니고? 럭셔리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이 럭셔리는 절대 아니야. 그냥 지금 우리가 이케아로 왔었잖아. 그렇지. 이케아는 럭셔리 아니거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그냥 실용적이고 되게 다만 싸 보이진 않는다. 싸 보이진 않는다. 재질이 닿는 게 싸진 않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저 차 얼마짜리야? 글쎄 좀 크기가 큰데 근데 금액은 잘 모르겠으나 싸 보이진 않는다. 이 정도.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 재질로서는 뭐 혼잡기는 좀 그래. 근데 또 뭐 그렇다고 럭셔리는 아니야 진짜.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이 클래스는 뭐 요즘에 뭐 워낙에 등락이 커서 그래요.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럭셔리에 해당되는 게 G80이라고 보거든. G80.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하이엔드엔 하이엔드 럭셔리가 있긴 하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접하기 어려우니까 굳이 그런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일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럭셔리구나 아니면 뭐 디럭스구나 뭐 이런 느낌의 차를 느낌을 봤을 때 G80 정도면 럭셔리를 지향한다라고 난 생각하거든. G80 정도. GV80이나 G80 그러니까 일반 현대 기아 차 중에서는 그 정도는 돼야 럭셔리라고 볼 수 있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럭셔리란 뜻이 뭐 그냥 직역하자면 사치스러운 인간이니까 실용성을 넘어서는 뭔가 고급감을 주는 게 럭셔리니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테슬라 카페에서도 질문하는 거 보면은 아 뭐 자기는 뭐 5 시리즈 뭐 520D에서 뭐 530i에서 넘어가는데 G바디에서 넘어가는데 뭐 고급감은 어떨까요? G80은 조금 올드한 느낌이라서 이런 사람도 있거든. 비교 대상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실내 디자인은 G80을 안 잡고 이걸 안 잡았을 때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 다만 이제 지금 내가 차를 운행을 하는데 좀 실용성을 강조하고 싶고 근데 너무 저렴해가지고 통통통 튀기는 차는 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떤 차를 타야겠느냐 했을 때는 전기차 중이라면 테슬라 추천합니다. 실용성 있게 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좀 소프트웨어가 비전 이런 것도 디스플레이 안테나는 정보 같은 것들도 되게 생소하고 재밌고 그리고 뭐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 있잖아. 단순한 게 최고라고. 정말 간단 명료한 차기 때문에 난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고 싶어.
테슬라 모델 Y라면 우리가 테슬라라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델 3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모델 3 그리고 UI나 지석진이 타던 모델 X 뭐 요 정도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모델 Y는 그 테슬라 내에서도 어느 정도 급의 트림인지. 말 그대로 테슬라는 모델 3가 대표적이고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 모델 Y, 모델 3, 모델 Y 그리고 X, Y 해서 사람들은 다들 농담처럼 섹시라고 부르거든. S, 3을 거꾸로 하면 3, 그 다음에 X, Y에서 섹시 모델이라고 하는데 총 4가지의 모델이 있어. 그 중에 뭐 출력의 제한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뭔가 달라지는 건 있는데 지금은 뭐 4가지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지. 그 안에서도 뭐 퍼포먼스라든가 플레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트림이 있는데 모델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가지의 큰 모델이고 Y는 두 번째인데 높고 낮음을 떠나서 3보단 좀 비싸고 이제 X나 S보단 터무니없이 좀 저렴한 편이야. 근데 이제 지금 옛날 그 모델 Y 퍼포먼스 재작년인가 작년에 팔았던 거는 내가 알기로는 8,200인가 300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 싸다 비싸다를 얘기하기 좀 애매하네. 다만 지금 현재 이 모델은 5,699만원짜리. 잠시 후 좌측 인천 방면으로 진입하십시오. 테슬라도 모델에 따른 그 옵션의 선택이 따로 있었나? 지금 현재 나도 계약을 해놨는데 바퀴 뭐 19인치나 20인치냐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그리고 이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라 하면 자동주행 장치에 대한 1단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그거는 900만원 EAP는 뭐 400 얼마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옵션을 정하는 게 큰 돈이었고 생각보다 이 자동차 옵션은 타이어, 휠 타이어 그 다음에 색깔 그 정도만 정했어. 그러니까 옵션을 선택하는 게 2가지밖에 없어. 휠 타이어랑 그 다음에 이제 저 뭐야 방금 얘기했던 색깔.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는 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취등록세라는 차량 구매가의 7%인데 약 7%인데 소프트웨어 금액이 둘 다 포함을 하거나 하나만 포함을 하게 될 경우는 900이 올라가면 7%면 70만원 더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1000만원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약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하드웨어적인 옵션만 고르고 소프트웨어적인 옵션은 구매한 이후에 사는 사람이 많지.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 탔을 때 감은 상당히 SUV 같은데 밖에서 봤을 때는 마치 그 카렌스 같은 그 느낌도 든단 말이지.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저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차량을 주행할 때 세단 같은 경우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 세단 시트를 높여서 타는 분들도 있고 낮춰서 타는 사람들도 있잖아. 난 내가 지금 딱 느낌은 뭐냐면 시트를 높였을 때 승용차랑 그 시트 포지션이 비슷해. 좀 이따 측정을 해보겠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CUV야. 그러니까 크로스오버야. 크로스오버고 안에 앉아서도 크로스오버고 절대로 난 이걸 SUV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SUV 자체가 쓰임새에 따른 분류이기도 하거든 사실은. 아, 쓰임새에 따른 분류? 아, 그렇지. 뭐 이제 세단이 아니고 세단이라 하면은 B필러에서 C필러까지 쭉 내려가면서 C필러부터 D까지는 트렁크가 있는 거를 세단이라고 하는 거고 SUV 같은 경우는 서브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해서 짐을 더 넣을 수 있게끔 C와 D 사이에 짐칸이 늘어난 게 SUV잖아. 그리고 뭐 RV 같은 경우에는 뭐 승합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RV라고 분류를 하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카니발은 RV고 SUV는 대표적인 게 산타페, 투싼 뭐 이런 거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크로스오버라고 알려져 있는 게 네가 말한 그 카렌스나 아니면 니로 그런 애들이 이제 그렇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니로랑 코나랑 생긴 게 비슷한데 코나는 SUV라고 하고 니로는 왜 CUV라고 하느냐 좀 애매한 게 있어요. 형태적으로 분류하기 좀 애매한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크로스오버야. SUV는 아닌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뒤에 짐칸을 좀 보면 어떨지 몰라도. 테슬라 모델 Y를 사야 되는 사는데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 나는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게 뭐 가장도 좋고 다 좋은데 축구나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20대 중후반 이 정도 나이대가 저런 차를 타면서 여행도 다니고 차박도 하고 아웃도어 활동도 즐기고 하면 더 좋겠다. 액티비티한.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애기가 좀 아픈데 전기 충전이 안 돼 있어서 장거리를 못 댄다 이런 난 그런 거 싫어.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이제
뭐 택시 타고 와도 되고 뭐 응급차 타고 와도 된다는데 어쨌든 차라는 게 급할 때 쓰려고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웃도어 활동 좋아하는 축구 같은 거 좋아하는 스포츠 좋아하는 뭐 20, 30대 남자가 타면 딱 좋겠다. 그럼 형이 생각하기에 모델 Y의 장단점을 한 3개씩만 얘기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로 장점이라 하면은 운전의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내가 분명히 2톤에 가까운, 그리고 이 형상 자체가 뭐 스포츠카의 옛날에 흔히 말하는 잘 달리는 차의 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50km 속도에서 한 130km까지의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 크기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작은 차를 타는 느낌이 있다. 이게 이제 내가 그 테슬라 모델 Y를 타면서 느낀 거고, 그러면서 모델 3를 내가 안 타봤거든. 모델 3? 모델 3는 안 타봤는데 모델 3는 과연 어떤 움직임일까? 왜냐면 상대적으로 더 작으니까. 그렇지. 더 컴팩트하게 느껴질까? 아니면 모델 3랑 Y랑 느낌이 비슷할까? 좀 고민스럽고, 그러니까 궁금하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우선은 인터페이스가 되게 심플하고, 충전 시스템도 심플하고, 조작성도 심플하고, 복잡하거나 이 여러가지 사놓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물건을 사놓고 안 쓰는 게 많은 게 너무나 싫은 사람들, 물건을 사놓고 100%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필요한 것만큼만 제공하는, 필요한 게 충분히 있는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 이 심플, 그러니까 단순함의 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한 거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난 이게 큰 장점이라고 봐. 복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 뭔가 다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조작성도 단순하고.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단순함, 조작도 단순함, 쓰기도 단순함. 그래서 편리하다, 단순해서 편리하다가 두 번째 장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은 뭐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뭔가 그 유지 비용이 작은 것도 적은 것도 장점이야. 근데 그 유지 비용 플러스 엔진 오일을 때에 맞춰서 가서 흥정하고 뭐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거는 가서 고쳐야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나 혹은 이 모델 Y RWD에서 삭제가 돼서 논란이 있던 초음파 센서는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어차피 사람 운전도 눈으로 봐서 하는데 비전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모카 아저씨는 사람도 눈으로 운전을 하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OTA로 업데이트돼서 이 기능들을 보완해준다. 결국에는 뭐냐면 정비 용이성이 좋다라는 거지. 내가 갈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비하는 비용, 유지 비용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나의 시간도 아껴준다. 라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이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 기름 넣는 것도 되게 귀찮을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단점은? 단점은 주유소보다 충전소가 적다. 그렇지. 두 번째 단점은 기존의 내연기관을 타면서 쌓아왔던 노하우, 정비 노하우, 아니면 상식에 대한 부분들이 통용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차가 고장이 나도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주변에 있는 정비소에서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새로운 차량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잘 다루기까지의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생각보다 내연기관 차에 익숙해져 있는 지금 내가 충돌되는 정보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기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 그 부분이 두 번째 단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다치지만 않았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번째는 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특히나 NCM 배터리는 충격이나 아니면 이런 펀칭 뚫렸을 때, 그 배터리가 상했을 때 그 산소
그러니까 생성되는 게 너무 많아서 화재로 이어지거나 폭발이 날 확률이 높거든. 근데 이 차는 모델 Y는 LFP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거지. 배터리가 아예 없는 차보다 안전할 수는 없어. 결국에는 이 차가 추돌이 있었을 때 내가 정신이 잃을 수도 있고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뭔가 내가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 차가 폭발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부담스러움, 무서움, 두려움. 그렇지. 이런 게 가장 큰 세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물론 나는 그런 큰 사고는 난 적이 없지만 사람은 뭐 속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배터리 전기체에 대한 안전성이 나에게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 그게 단점이야. 참 크게 장단점이 확실하네. 그래서 모델 Y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은 시승 신청을 하셔가지고 차를 타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시승을 해보고 나서 왜 고민을 했나 싶을 정도라서 당연히 구매를 할 겁니다. 다만 내가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건, 이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하는 건 가격도 저렴하게 나와서이기도 하고 어떤 내가 지금 차가 필요해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차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뭐 이 차가 좋고 이 차로 차면은 뭐 5년 동안 뭐 큰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아낄 수 있고 뭐 이 차가 스포츠 드라이빙이 좋고 뭐가 좋고, 아니요. 그냥 이 차가 지금 궁금해서 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차가 궁금하지 않으면 절대 사지 않아요. 그게 제 총평입니다.